전영수 씨에 대한 논란이 워낙에 충격적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이 전영수 씨가 한 달 전쯤에 자기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놨다는 것이죠. 집 내부를 보는 CCTV가 아니라 현관을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놨다라는 건데 분명히 좀 눈길을 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면 또 몰라도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현관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다? 이거는 더 드문 경우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르긴 몰라도 전영수 씨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전영수 씨가 그런 식의 위협감을 느꼈냐 이거겠죠.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한 사람만 3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3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전영수 씨가 설치했다라고 하는 CCTV, 그 CCTV의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논란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건 문화일보의 단독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전현수 씨의 자택 대문 앞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신변의 불안감을 느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진까지도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틀 전에 올라왔던 기사가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현수 씨가 한 달 전쯤에 자택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틀여 만에 문화일보의 단독 기사가 삭제가 됐던 것일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어떤 거래 때문에 문화일보의 기사가 삭제가 된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약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까 전에 사진을 딱 보자마자 뭐가 문제였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CCTV가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그쵸? 아랫부분이죠. 전영수 씨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사가 삭제가 된 겁니다. 괜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사가 삭제가 됐다면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렇게 또 카톡 돌리고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좌파랑 좀 다르게 놀아야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부터 시작해서 전영수 씨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거, CCTV를 설치해야 될 만큼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것, 이거만큼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냐? 이번에 JTBC 인터뷰를 통해서 전영수 씨의 친구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죠. 2달 전에 만나서 술 먹고 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 자, 그러니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영수 씨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마신 만큼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전영수 씨가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전영수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을 겁니다. 실제로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영장에 23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이재명 범죄 혐의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쌍방울에 대북 송금이 됐거나 이른바 이재명 옆집 논란에 대해서 전영수 씨가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성남FC 후원금 문제였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랑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죠.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때 정진상이랑 같이 네이버의 관계자를 직접 만난 실무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전영수 씨였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전영수 씨한테 극심한 스트레스가 돼서 그게 결국에 CCTV가 됐거나 극단 선택까지 이어졌던 것이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성남FC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건 12월 말이었고요.
그 이후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전영수 씨한테 한 달 전쯤에 어떤 사건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일까? 한 달 전쯤에 전영수 씨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줬던 사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영의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 비서실장 A씨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죠. 2019년 5월 전영수 씨가 김성태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 이거를 증언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관여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재명을 대신해서 김성태의 대리 조문까지 갔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쌍방울 사건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영수 씨 입장에서 야 뭐 성남FC 그거는 재판을 가봤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그래 한 건 정도에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한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대북 송금까지 내가 떠안게 된다?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이재명 잘못으로 잡혀가도 연금이 끝나게 되고 개인 잘못으로 잡혀가도 연금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녀가 됐거나 가족이 됐거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게 전영수 씨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였을 거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던 전영수 씨가 뭐 때문에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서 한 달 전쯤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걸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불안감 때문에 극단 선택까지 하게 됐던 것일까요? 검찰이 두려워가지고 검찰이 집에만 찾아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이죠.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때문에 전영수 씨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가 간다라는 거 그 사실을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영수 씨가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서에조차 전영수 씨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이재명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그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 바꿔 얘기해서 시켰던 일을 했던 것 뿐인 것인데 왜 내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냐? 억울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전영수 씨의 당부였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영수 씨는 이재명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서를 썼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의 특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이는 거와는 달리 이 사고가 조금 유연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뭐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고 딱히 그거를 제가 반박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진보 좌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주변에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약간 좀 순수해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는데 근데 그런 저조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것까지도 제가 용납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진짜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설득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제가 무시하고 맙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다? 마찬가지로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거죠.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전영수 씨 극단 선택에 대해서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을 안 만났으면 살아있을 사람들이고 이재명을 보면서 분노감이 든다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유현찬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책임져라. 그게 인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재명을 정치인의 관점으로서 논평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재명이가 사람일까 사람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논평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감이 느껴진다. 인간으로서 분노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정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니까. 더 제가 이재명을 보면서 소름 끼치고 그리고 역한 감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 인간이 또 울기는 잘 울거든요. 대선 기간 동안에 폭풍 눈물을 흘리니까 지지자들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때만도 못하다라는 말도 그것도 제가 보기엔 모욕적인 얘기예요. 뭐 어디다가 비유를 해야 되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있던 그 도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잡범들. 그 잡범의 발에 때만한 인간이 그게 이재명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도둑이랑 비유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네? 그 도둑도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나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이지. 툭 하면 진짜 이재명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기 가족의 일에 대해 가지고 녹취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자기 주변의 사람 5명이나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단 한 번도 이재명이가 눈물을 똑바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 필요할 때만, 지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눈물을 흘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던 게 이재명인데 눈물을 흘리기 딱 한 달 전에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쵸? 아들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은 사실상 남이죠 일으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이재명이가 아니지. 저 얘기를 하기 아들은 사실상 남이죠 라고 피해가기 딱 2주 전쯤에 이재명이가 또 뭘 했었습니까? 그쵸? 아들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게 또 이재명이에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은 사실상 남이죠 이래버리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제발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던 거, 그게 이재명이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재명이가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그때였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재명이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로부터 민주주의가 파괴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가 파괴가 됐대요. 그것도 이미 헛소리 아닙니까? 뭐 검찰공화국 이거 뭐 모든 게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소리 때문에 눈물까지 보였던 인간이 이재명인데 자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똑바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거, 이게 이재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치인입니까? 이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신 감정이 필요한, 상담이 필요한 그런 환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환자다운 모습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가 됐죠. 전현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검찰 탓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됐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전영수 씨의 유서가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론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조문하려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어떤 거였어요? 유족이랑 협의도 안 낸 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놀랍지도 않다라는 게 더 소름인 거죠. 자기 주변 사람, 충성을 다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재명이거든요. 가족 문제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친형이었던 이재선 씨랑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선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때도 이재명이가 조문하려고 갔었는데 유족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에 조문을 못하고 쫓겨났었거든요. 저거를 보고서 개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야, 진짜 유족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뭐 사이가 나빴다라고 할지라도 친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조문하러 간 동생인데 어떻게 그 동생을 쫓아낼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백종선 씨의 악행이 참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 이재선 씨에 대해서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백종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조문을 하러 가도 되겠냐라고 의사를 유가족들한테 물어볼 때 사람을 한 사람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맞습니다. 그 백종선 씨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이재선 씨를 괴롭혔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선, 그 백종선을 보내가지고 이재선에 대한 조문을 할 수가 있냐, 이거를 물어봤던 인간이 이재명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유족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종선이 아니라 딴 사람이 와도 거부를 했을 것인데 그 백종선이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저렇게 합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하려고 등장을 했던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사진 찍히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는 동생으로서 그래도 최대한 예를 갖추려고 했었는데 형님 측에서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억지로 갔던 겁니다. 그랬던 이재명이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영술 씨에 대한 발인 날짜가 11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재명이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발인에 가기는커녕 당연히 정부 규탄 집회에 나가 있었죠.